인생의 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경비 아저씨한테 계속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경비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네요. 우리 아파트가 아저씨 덕분에 안전합니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비 아저씨 표정을 보니까 웃고는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더라고요. 뭔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하던 남자분이 돌아서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작게 한숨을 쉬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칭찬을 들었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였을까요? 그날 저녁 같은 경비실 앞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이번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그냥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진짜 웃는 거였습니다. 눈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경비 아저씨인데 칭찬을 많이 들었을 때는 불편해하고 짧은 인사 한마디를 들었을 때는 진짜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가 나한테 칭찬을 막 쏟아내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말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말이 별로 없던 사람이 딱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기분 좋게 만들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복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들, 나이 들어서도 친구들이 많은 분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함부로 안 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특히 칭찬이라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왜 인복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을 안 할까요? 얼마 전 병원 대기실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머, 그 가방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뻐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래 안 머뭅니다. 잠깐 이야기하다가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앉아서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이런 짧은 말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진짜 인복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안 하는지, 그들이 대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투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신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스스로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왔는지, 내 말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는지를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1번, 마음에 안 드시면 2분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좋은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김명분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칭찬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누가 오늘 옷 예쁘시네요 라고 하면 아이고, 이게 뭐가 예뻐요. 그래도 알아봐 주시니 감사하네요. 사실 이거 며느리가 사준 건데요.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대답이 10마디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나면 또 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번에 내 옷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입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다들 웃으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경로당에 박상철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오늘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 그래요? 고맙습니다. 딱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끝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박 선생님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 선생님한테는 칭찬을 해도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빚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김 여사님한테는 칭찬 한마디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 했다가 10마디를 들어야 하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칭찬을 어떻게 받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3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참가자는 총 840명이었고 나이는 50대에서 70대까지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분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정하는 사람, 세 번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과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6개월 뒤에 주변 사람이 평균 23%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평균 31% 늘어났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칭찬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나는 당신의 칭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을 한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한테 칭찬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계속 해줘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칭찬을 담담하게 받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칭찬은 고맙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칭찬을 한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에 기뻐하지만 집착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이인 겁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뻐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이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확신에서 나온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칭찬을 담담하게 받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칭찬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깥에서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요. 만약 과하게 기뻐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꺼낸다면 그건 내 안에 불안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칭찬 없이도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요. 칭찬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겁니다. 기분 좋게 느끼되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게 인복 있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말투입니다. 지난달에 병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두 분의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둘 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들이었는데 간호사가 와서 혈압 측정하실 분 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분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투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 나 좀 해줘요. 빨리빨리요. 나 시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명령조는 아닌데 뭔가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아니, 지금 당장 해야 된다니까요. 다음 약속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간호사 얼굴을 보니까 미소는 유지하고 있는데 눈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로니까 친절하게 대응했지만 분명히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분은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다음 분 오세요라고 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간호사가 네,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오늘 환자 많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분한테 대응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혈압제로 온 노인인데 왜 대우가 이렇게 다를까? 바로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2016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말투와 성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였는데요. 1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의 말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명령조나 재촉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87%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평균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질문형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92%가 평균 이상의 공감 능력을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말투는 훈련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부드럽게 말해보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일부러 노력하면 일시적으로 바뀌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래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습관이 된 말투는 거의 본능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투는 숨길 수 없는 본성의 거울입니다.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맞춰야 해. 이런 생각이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질문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라는 말 속에는 당신도 지금 바쁠 텐데 제가 가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말이 다 통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명령조 말투를 씁니다. 부모가 다 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맞춰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그 말투가 안 바뀌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낸다.
무례한 말투는 무례한 영혼에서 나온다. 정확한 말입니다. 말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 말투가 무례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봤지만 말투 좋은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반대로 말투 나쁜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거의 못 봤습니다. 말투는 그만큼 정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약자를 대할 때 말투를 보세요. 간호사, 식당 직원, 택시기사, 경비 아저씨한테 어떻게 말하는지를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공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한테 공손한 건 진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투가 거친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한테는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 말투가 여러분한테도 나올 겁니다. 말투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말투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요. 특히 나보다 어리거나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말투를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명령조나 재촉하는 말투를 쓰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빨리 해가 아니라 괜찮을 때 해주세요로요. 이거 좀 해줘가 아니라 혹시 이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로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더 친절해집니다. 더 기꺼이 도와줍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재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말투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겁니다. 세 번째는 억양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저예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인가 봅니다. 그분이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톤이 확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들,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빨라졌습니다. 뭔가 긴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응응, 그래. 알았어. 조심해 이렇게 짧게 끊더라고요.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받는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야. 응, 지금 장 보는 중이야.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이 느려졌습니다. 편안한 톤이었습니다. 친구 전화였나 봅니다. 같은 사람인데 전화 상대에 따라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들한테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고 친구한테는 편안한 목소리로 말할까?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누구한테 전화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누구한테 전화할 때는 목소리가 낮아지는 거요. 특히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랑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 목소리 톤이 다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언어심리학과에서 2017년에 억양의 변화와 감정의 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50대에서 70대까지 성인 96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녹음기를 주고 일주일 동안 자기 대화를 녹음하게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함께 기록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분석해서 억양 패턴을 추출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7번 이상 억양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억양 변화의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편안한 관계에서는 억양이 낮고 느렸고 불편한 관계에서는 억양이 높고 빨랐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억양이 높아질수록 말의 진심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이때 진심으로 한 말이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억양이 높았던 대화일수록 아니요, 그냥 한 말이에요 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무려 73%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대로 억양이 낮고 평온했던 대화에서는 89%가 네, 진심이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억양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준다는 증거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억양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편안할 때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긴장하거나 거짓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억양의 변화는 관계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편하게 생각하는지, 누구한테 긴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슈퍼마켓 여자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아들한테는 억양이 높아졌을까요?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혹시 안 좋은 소식은 아닐까 걱정되니까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반대로 친구한테는 왜 억양이 낮아졌을까요?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뭘 말해도 괜찮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낮은 톤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관계가 불안할수록 억양이 불안정해집니다. 관계가 편안할수록 억양도 편안해집니다. 억양은 관계의 온도계인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건 억양이 갑자기 바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낮고 부드럽게 말하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갑자기 높고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한테는 억양이 높아지고 후배한테는 억양이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한테는 긴장해서 말하고 후배한테는 편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위아래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평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비슷한 억양으로 말합니다. 사장님한테나 청소 아주머니한테나 똑같은 톤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람이 다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영혼의 음악이다. 영혼이 고르면 목소리도 고르고 영혼이 흔들리면 목소리도 흔들린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억양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억양을 들어보세요. 특히 여러분한테 말할 때 억양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만약 억양이 높고 긴장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숨기고 있거나 불편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억양이 낮고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짜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억양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 억양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요. 만약 어떤 사람한테만 유독 억양이 높아진다면 그건 그 관계가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왜 불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억양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억양이 긴장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이 사람 말이 진심이 아니구나라고요. 반대로 별로 대단한 말을 안 해도 억양이 편안하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이 사람 말이 진짜구나라고요. 인복 있는 사람들의 억양은 고릅니다.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힘입니다. 어디서나 똑같은 자기 자신이니까 사람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억양을 의식해 보세요. 내 목소리가 언제 높아지고 언제 낮아지는지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지난주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큰아버지 칠순 잔치였거든요. 식당에 2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서 유독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목소리가 큰 편이셨는데 그날따라 더 크셨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너희도 먹어봐. 식당 전체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좋으니까 목소리가 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옆에 앉아있던 조카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옮겼고 나중에는 작은아버지 옆에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반대편에는 큰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소리가 작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큰어머니 주변에 모이는 겁니다.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큰 목소리 주변에는 사람이 떠나고 작은 목소리 주변에는 사람이 모일까? 미국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19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목소리 크기와 인간관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55세 이상 성인 1,450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큰 그룹, 중간 그룹, 작은 그룹으로요. 그리고 4년 동안 이들의 친구 수, 모임 참여 빈도, 대화 시간 등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그룹은 4년 동안 친구 수가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작은 그룹은 친구 수가 평균 27% 증가했습니다. 중간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더 놀라운 건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 큰 그룹은 한 번 만났을 때 대화 시간이 평균 18분이었습니다. 반면 목소리 작은 그룹은 평균 47분이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반대로 목소리가 작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왜 그 사람과 대화 시간이 짧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소리 큰 사람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느껴서, 피곤해서, 내 말을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무려 81%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 크기는 마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대부분 자기 목소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 편한지, 주변이 시끄러운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런 생각이 큰 목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보통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목소리가 다 통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큰 소리를 내야 관심을 받았고, 큰 소리를 내야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요.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크기를 보세요. 식당, 카페, 병원 같은 곳에서 어떤 크기로 말하는지를요. 주변을 의식하면서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이 있고,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사상가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소리는 귀를 막게 하고 작은 소리는 귀를 열게 한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집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가 큰 소리로 말하면 좀 조용히 할 수 없나 짜증이 나는 거요. 반대로 누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요. 목소리가 크다고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목소리가 클수록 내면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반대로 목소리가 작아도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말해도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 진심과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독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큰 소리를 내는지를요. 대부분은 관심받고 싶어서입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봐 불안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큰 소리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계속 들어야 하니까 거절하기도 어렵고 내 말을 할 틈도 없으니까요. 그런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을 듣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소리보다 여러분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목소리가 커지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목소리가 작아지는지를요. 만약 목소리가 자주 커진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불안해서는 아닌지, 인정받고 싶어서는 아닌지를요. 목소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면 어떡하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듣습니다. 내 말에 더 귀 기울입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5번째는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네 카페에 자주 갑니다. 거기서 사람 구경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커피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2분이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같았습니다. 처음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들은 잘 있어?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대화가 끊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2분 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핸드폰을 꺼내보고 창밖을 쳐다보고 그러다가 한 분이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날씨가 좋네 이런 식으로요. 분명히 할 말이 없는데 어색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10분쯤 더 있다가 나 먼저 갈게라고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는 겁니다. 둘 다 어색한 표정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 같은 카페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2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역시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2분 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는데도 커피를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분쯤 지났을 때 한 분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나무 좀 봐. 단풍이 예쁘네.
말이 없어도 괜찮은 분위기였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그 후로도 1시간 넘게 앉아 계셨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테이블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침묵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어떤 침묵은 불편하고 어떤 침묵은 편안할까?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2020년에 침묵의 유형과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를 만났는지, 대화 중 침묵이 있었는지, 그 침묵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침묵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생기는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거나 불편해서 생기는 침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침묵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나 긴장된 침묵이 많았던 관계는 5년 동안 76%가 끊어졌습니다. 만남 횟수가 줄어들고 연락이 끊기고 결국 관계가 사라진 겁니다. 반대로 편안한 침묵이 많았던 관계는 5년 동안 91%가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만남 횟수가 늘어나고 대화 시간도 길어지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침묵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관계는 아직 서로를 모르는 관계입니다. 할 말을 찾아야 하고 뭔가 계속 이야기해야 하고 침묵이 오면 불안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얕은 관계입니다. 반대로 편안한 침묵이 흐르는 관계는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입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게 좋은 관계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느끼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침묵을 느껴보세요. 30년,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앉아 있을 때 침묵이 어떤지를요. 만약 그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진짜 깊은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알았지만 깊이 알지는 못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마 안 알았는데도 침묵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잘 맞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침묵으로 시작해서 침묵으로 끝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진짜 관계는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말이 많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침묵이 편하다는 게 진짜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침묵이 불편한 사람이 많다면 그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겉으로만 가까운 척하는 관계는 아닌지, 진짜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아닌지를요. 침묵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침묵이 편안한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편안한 침묵을 주는 사람인지를요. 내 옆에 있을 때 상대방이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지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이 없는 순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을 받아들이세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세요. 인복 있는 사람들은 침묵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6번째,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사과 방식이 다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1층에서 한 남자분이 급하게 타시면서 제 발을 밟았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아, 미안, 이렇게 짧게 말하고는 바로 핸드폰을 보시더라고요. 사과는 했는데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발은 좀 아팠지만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한 번도 저를 안 쳐다보셨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사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카트를 끌고 타시다가 제 다리에 카트가 부딪혔습니다. 그분이 바로 멈추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도 미안해하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사과를 받았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의 사과는 그냥 입으로만 한 사과였고, 두 번째 분의 사과는 마음에서 나온 사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가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빴던 적 말입니다. 미안하다는데 왜 화가 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요. 반대로 사과를 받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미안해하는구나 느껴졌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55세 이상 성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사과하는 말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받은 사과를 적게 하고 그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연구팀은 사과를 6가지로 나눴습니다.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는 미안하긴 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회피형 사과와 미안합니다 하고 짧게 끝내는 형식적인 사과, 그리고 미안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하며 말하는 변명형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과를 받은 사람의 94%가 진심이 아니다라고 느꼈고 10명 중 7명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전해지는 사과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책임지려는 사과와 제 실수로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공감형 사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개선형 사과입니다. 이런 사과를 받은 사람의 89%는 진심이 느껴졌다고 했고 10명 중 7명은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책임지고 공감하며 사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주변 신뢰도 높습니다. 반면 변명하고 피하는 사과를 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작고 신뢰도도 낮습니다. 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기 존엄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것이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든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과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과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할 겁니다. 잘못하고도 변명하고 회피하고 형식적으로만 넘어가려 할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사과를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할 줄도 모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변명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느냐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사과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 감정을 헤아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사과 방식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사과하는지를요. 혹시 미안하긴 한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는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불편하셨죠? 라고 상대방 감정을 물어보세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세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요. 인복 있는 사람들은 사과를 제대로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걸 제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실수해도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진짜 사과를 하는 사람 곁에 머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도 이해해 줄 겁니다. 서로 실수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는 관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7번째, 인복 있는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난달에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투를 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패를 잘못 냈습니다. 상대편 할머니가 화가 났는데 그 화내는 방식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답답해서 못 살겠네. 이러니까 당신이랑 못 치겠다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패를 잘못 냈던 할머니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결국 두 분은 화투를 그만두고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테이블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패를 잘못 냈고 상대편 할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잠깐 멈추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건 좀 아쉬운데요. 제가 지금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뭐 실수는 할 수 있죠. 다음엔 조심해 주세요. 목소리는 조금 단호했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표정도 심각하긴 했지만 얼굴이 빨개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패를 잘못 냈던 할아버지가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라고 했고 두 분은 그냥 계속 화투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잠깐 어색했지만 금방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두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화가 났는데 왜 표현 방식이 이렇게 다를까? 왜 어떤 사람은 감정을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018년에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실망했을 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본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누군가 약속을 어겼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때 참가자들이 어떤 말과 태도로 반응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 표현 방식은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폭발형입니다. 이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거친 말을 하고 감정을 바로 터뜨립니다.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형입니다. 화가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꾹 참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공격형입니다. 이들은 화가 나면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비난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사람이냐는 식으로 말하며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네 번째는 표현형입니다. 이들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인격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처럼 사람 대신 행동을 짚어 말합니다. 7년 동안 추적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폭발형, 억압형, 공격형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폭발형은 평균 42%, 억압형은 31%, 공격형은 무려 56%나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표현형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친구 수가 평균 28% 늘어났고 가족관계 만족도도 더 높았으며 스트레스는 낮고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이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며 터뜨리는 말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꾹 참고 쌓아두는 침묵도 결국 문제를 키웁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행동만 짚어 말하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화났을 때 어떤 말부터 꺼내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감정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정확한 말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가 화를 내는데 소리만 지르고 욕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요. 반대로 누가 나 지금 화났어. 왜냐하면 이라고 차분히 말하면 아, 그랬구나. 미안해라고 할 수 있는 거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과는 관계가 힘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불편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편합니다. 화났으면 화났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합니다. 숨기지 않고 터뜨리지도 않고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감정 표현법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화났을 때, 슬플 때, 실망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요. 혹시 소리를 지르진 않는지, 상대방을 공격하진 않는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참기만 하는 건 아닌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요. 감정을 숨기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분명하게 말로 표현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요. 상대방도 이해하고 나도 후련하고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거요. 인복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존중하며 표현합니다. 자기 감정도 존중하고 상대방 감정도 존중합니다. 화가 나도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 곁에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도 존중해 줄 겁니다.
서로 화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풀어가는 관계. 그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칭찬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칭찬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억양이 일정하고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침묵을 편하게 만들고 사과를 제대로 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과 말로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이 떠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7가지 신호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누가 겉만 좋은 사람인지를요. 칭찬을 많이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받았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소리를 지르고 인격을 공격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참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말이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무세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말투로 대하는 사람, 침묵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오늘부터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해보세요. 목소리를 조금 낮춰보세요. 칭찬을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짜 인정할 때만 해보세요. 사과할 일이 생기면 제대로 사과해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한번 숨을 고르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걸요. 더 편하게 다가오고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 아니라면 2번 달아주세요. 원하시는 주제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